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국내외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한 주였는데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외신 소식들을 통해서 생각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급 뉴스부터 갈 텐데요.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저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달러엔이 유로 달러 외환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했거든요. 네. 특히 달러엔 환율이 116엔대를 터치를 했어요. 사실 130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달러엔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과연 BOJ나 일본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인포맥스 기사에 뜬 게 이제 아베 경제자문인 하마다가 BOJ는 엔화가 급등하면 추가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럼 그 레벨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날 그러니까 다음 날 일본 재무상도 이제 발언을 했어요. 사실 저는 좀 더 강한 톤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부담되고 인플레도 좀 상승시키는 데 부담이 된다라는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일본 재무상이 사실 엔고가 빠르다기보다는 그냥 흐름이 고르지 않다라는 톤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마다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또 발언한 것이 일단은 지나친 엔고에 대해서 추가 완화로 대응할 수 있으나 116엔에서 118엔은 추가 완화를 나설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본의 추가 완화에 대한 의지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낮아졌고 물론 그 배경이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미국의 압박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위안화 평가절하에다가 위안화가 내수적으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위안화 평가절하를 계속해서 한다면 또 엔화도 역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이 우리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처럼 이 기축 통화라 그러면은 같이 풀어도 상관이 없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달러 연동돼서 움직이고 그럼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통화이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풀지 못하는 것 같은데 통화 정책을 강하게 써서 통화를 가치를 디밸류션 시킨다든지 재정 정책을 쓴다든지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정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정책 당국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외환시장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한 5월, 6월부터 약간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스탠스가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동안에는 엔화의 동조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위안화 동조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나 이런 쪽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발맞춰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서 환율 방어를 해도 된다는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쓰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내부적인 인플레이션 프레셔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을 정부가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적인 메저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가게 되고 위안화가 약세를 가게 된다면 우리만 가만히 있는다면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통화 정책을 더 쓰고 LTV DTI를 내려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크레딧 버블을 사전에 이제 차단시켜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외신에서는 또 강력하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낮춰야 된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역시나 발맞춰서 이렇게 위안화랑 엔화랑 같이 약세로 가야 된다. 이런 기조를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수출을 보면은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네. 외국계 투자자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기업들의 펀더멘탈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환율 영향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해서 appreciate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depreciate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전까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우려가 좀 잦아드는 상황에서 레벤비가 이제 depreciate 된다라는 게
이렇게 되면은 또 한국도 같이 하지 않을 수 되나. 없겠구나.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그 대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마다 교수가요, 일본 경제 여건이 참 낙관적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정말 일본이 낙관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꺾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분명히 지표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고, 일본의 내부의 인터뷰나 이런 분위기도 아베노믹스에서 성공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됐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약발이 이제 떨어져 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좀 낙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BOJ가 추가 일본 내부 BOJ 내부에서도 더 이상 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표들이 다시 안 좋기 시작하면은 또 아마 내부에서 약을 더 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느낌이 조금 우리 온그라운드에서 좀 느낌을 다르게 받았던 네. 게 어쨌든 일본은 이제 인구가 떨어지고 있고 또 노동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GDP가 성장 안 하고 이제 그 상태만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되게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다 이런 거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졸업하면은 갈 데가 되게 많대요. 여러 군데 골라서 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지금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자기네들 생각했던 만큼 올라오지 않고 GDP 그로트도 안 나오는 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GDP를 지켜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겠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이런 말씀이셨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픽업 뉴스는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죠? 예,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존 비중 확대 의견에서 시장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기사가 이제 배런스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우리나라 투자 의견에서 좀 낮춘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은 경기 변동성이 좀 크다. 네.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한 9% 정도 더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네. 조선 이런 업종이 계속해서 부진해질 거다. 네.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 원자재를 파는 이머징 나라에 대한 시각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제조업을 충으로 이 경제를 영위하는 나라인 우리나라까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내비쳤다라는 점은 좀 불편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급락을 하면서 피곤했는데 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주당 순이익배율 PER이 평균이 한 11배 정도였는데 지금 한 900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4분기에 가면 더 매력적일 거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PER이 과거 평균이 한 9배인데 지금 9배 수준이니까 특별히 매력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듣는 입장에서는 좀 편하지 않았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한국 현물은 팔아치우고 있지만 선물은 또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반대 흐름은 왜 보이고 있는 걸까요? 선물 시장을 이용하는 게 이제 방향성, 그 나라를 좋게 보니까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상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ELS를 가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다른 여러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차익거래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또 방향성 매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본의 아니게 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니까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저가에 매수하겠다라는 세력이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 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상품과 연계되어서 매수하는 모양새를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선물 매매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파는 것과 다른 길을 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한 커플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외국계 헤지 펀드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현물과 선물이 지금 어떤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좀 몇몇 분들이 한국 시장이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상승에 베팅하는 베팅도 선물을 통해서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그런 기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중간에 보면은요, 이 중국을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되게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국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그 중국의 포워드 P 멀티플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포워드라는 거는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 커멘트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지난 이게 몇 년 동안 보면은 중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보다 더 불리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굉장히 이 업테미스틱하게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P 멀티플을 준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베이스가 잘못된 베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중국 시장이 어트랙티브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이익 전망치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12개월에 이익이 얼마나 될 거다, 네.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될 거다라는 거를 전망치로 쭉 그림을 그려보면 중국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옆으로 이렇게 쭉 흐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익단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모습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 측면에 봤을 때에는 매력들 논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익이 보다 이제 주가가 먼저 빨리 떨어지니까 싸 보이는 건데 이 착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도 아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가 잘 순환되기 위해서는 공공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 뉴욕타임즈를 통해 지금은 부채를 늘려야 할 때라는 칼럼을 통해서 미국 경기 부채를 통해서 이 경기가 순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그만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 과연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된다고 보시나요? 폴 크루그맨은 저는 팬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디펜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부채를 늘려야 된다, 마구마구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사이클이 되게 좋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재정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빨리 우리가 부채를 이제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길도 깔고 뭐 이렇게 하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3년 전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0년 때부터 나왔어요. 되게 오래 전부터 얘기하시던 건데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솔직히 타이밍상 지금은 우리가 페드의 리프트오프를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금리가 못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닌가. 맞아요. 당당하게. 결과적으로 빚을 내는 것 자체가 네. 자체는 나쁘지 않다. 뭐 오케이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금리가 올랐을 때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인데 민간도 그렇고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저금리의 빚을 많이 저어놨는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돈을 갚아야만 대응하는 건데 빚을 졌다는 거는 이미 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끌어온 거니까 네. 금리 오를 때 어떻게 되갚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어느 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준비나 해답이 없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지만 네. 타이밍상으로 적합한 거냐에 대해서는 되게 물음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부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채를 1을 우리가 경제에 투입했을 때 1 이상의 리턴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계속 투입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theoretical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투입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굉장히 노후화됐고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더 그 이상의 우리가 value creation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부채는 무한정 투입해도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거는 미국만의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아까 이제 하마다 그 경제 자문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분이 한 얘기가 통화 완화보다는 재정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결국은 통화 완화를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재정을 좀 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물론 그 크루그만은 예전부터 얘기하긴 했지만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일단 정부들이 통화정책도 썼지만 재정하고 같이 썼는데 재정을 먼저 썼잖아요.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썼던 나라들이 남유럽이 이제 한번 당하는 걸 봤죠. 그러고 나더니 막 긴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축하니까 또 못 사겠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약간 뭐 풀어줄까 말까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도 재정을 썼다가 한번 되게 곤란한 걸 겪고 나니까는 지금 약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또 정치적으로 정치인들한테는 표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써서 인기가 좋아지고 표를 얻을 때는 좋은데 이미 한번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난 걸 봤기 때문에 재정을 쓴다고 했을 때 과연 또 정치적인 좀 그런 이슈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 이게 정치적으로 그 공화당 쪽에서 이게 파워가 그동안 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못 썼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미국의 그 피스컬 데피시트 자체가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룸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예, 건전해졌죠. 그러면서 본의 좀 아니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안에 사설에서는요, 신뢰할 만한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정부가 탄탄하다면 마음대로 부채를 만들어내도 이건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뭐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고요. 그렇죠. 심지어 2011년인가에 미국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도 오히려 미국 국채를 더 찾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시장에서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요만 있으면은 미국 굉장히 그게 발권력이지 않습니까? 좋은 이제 상황인 거죠. 자기들은 그냥 찍으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크루그만 입장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도 굉장히 건전해 있어서 쓸 수도 있고 찍으면 수요도 많은데 왜 안 찍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유럽도 사실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사실 미국채를 소화해 줄 만한 큰 수요자이기 때문에 여유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크루그만이 얘기한 것처럼 수요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다른 기사에서 보면은요, 이 해외 국채,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굉장히 많은 양을 사들이고 있었는데 요즘 좀 중국이 사들이는 양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이 중국이 이 정책 변화를 계속해서 한다면 미국의 국채도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국이 요번에 그 renminbi를 디프리시에이트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밸류에이션을 계속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캐피털 플라이트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캐피탈이 빠져나오는데 지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10조 정도가 돈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메꾸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FX 리저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는가 싶고요. 이 부분은 또 이 금리 인하도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캐피탈 플라이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또 채워주기 위해서 또 금리 인하도 있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맞물려 부분은 들어가고 renminbi 디밸류에이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관두고 앞으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미국 국채 역시 그냥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생각이 다르신 분 계신가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당분간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시장에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출구 전략의 이제 2단계거든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2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팔 자산 매각이 만약에 시작될 때는 그때 이제 그러면 시장은 미리 수요가 얼어붙을 수 있고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수요 공급에서 한번 이렇게 뭔가 스퀴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먼 이야기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예.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금리 인상 시기 잘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 이번 주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방향 정리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